그러면은 지구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지구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원은 몇 가지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지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태양 에너지. 두 번째 뭐지? 지구 내부 에너지. 마지막 조력 에너지. 총 이렇게 세 가지의 에너지로 지구 시스템이 돌아가거든. 누가 제일 클 것 같아? 당연히 태양이겠죠. 당연히 태양이겠죠. 보면 알겠지만 태양이 99.985%. 대부분이 태양이에요. 자, 태양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우리 앞에서 배웠었지만 당연히 수소핵융합 반응이었죠. 태양에서의 수소핵융합 반응이었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의 거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일 거예요. 제일 많고요. 당연히 기상현상, 해류 발생시켜갖고 풍화 침식작용이라던가 뭐 직권의 영향, 기권의 영향 또는 생물권에도 영향 막 다 일어나겠지. 당연해요. 그리고 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마지막 저것만 체크해둘래. 화석연료의 근원. 화석연료라고 하는 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의 근원도 태양 에너지야. 왜냐면은 걔네들은 왜 땅속에서 왜 만들어지냐면은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들의 사체가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석탄, 석유를 변하거든. 근데 그 생물은 뭐 때문에 살 수 있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살 수 있죠. 그리고 근원적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화석연료의 근원 에너지는 물어보면은 태양 에너지라고 그래야 돼.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생각을 많은데 태양 에너지예요. 근원은. 그래서 화석연료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은 중요한 건 아니고 애들 헷갈려 하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느냐? 지구 내부에서 열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열 때문에 만들어지면 지구 내부에 잘 보면 알겠지만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러니까 원소들이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됨으로써 열을 만들어내는데 그 열들이 보통 그 멘틀에서 일어나거든. 그 열들이 쌓여가지고 지구 내부가 뜨거워지겠지, 그렇지? 그 열이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멘틀에서의 에너지 때문에 그러면 깊어질수록 점점 뜨거워지거든. 멘틀은 고체 상태였지만 무슨 상태였었지? 유동성이 있는 상태였었지. 뜨거워지면은 올라가고 또 차가워지면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날 거야. 그래갖고 멘틀의 대류로서 뭐가 움직여? 오우씨, 어떻게 알고 있었나? 중일 때 배웠었나?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지각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진 활동, 뭐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자 일단 원인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뭘 시킨다? 멘틀의 대류를 일으켜. 이줄 여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판의 운동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갈 거고요. 그다음 외핵의 운동도 일으킵니다. 외핵은 뭐로 이루어져 있었지? 액체인데 주 성분. 핵들은 다 똑같았어. 핵은 철, 니켈. 오케이 맞아. 둘 다 맞아. 철과 니켈. 철과 니켈은 금속 애들이지. 외핵은 액체 상태의 금속 애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금속 애들이 막 움직여서 얘가 자기장을 막 발생해내요. 그렇지. 우리 지구 하나라고 보면 지구 하나는 자석 하나라고 볼 수 있었지 이렇게. 위에가 무슨 극이었지? 그렇지. 이거 이거 한 방에 대답하는 애들 거의 없어. 다 위에가 N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에가 S극이었죠. 나침반의 빨간 쪽이 N극이니까 그래서 N극이 S극을 가리키는 거였었지. 즉 얘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거는 외핵의 운동,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지금 단순히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게 이 나침반을 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또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구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얘가 지구의 쉴드 역할을 해줘. 그래갖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자 아무튼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있었고 대류를 일으킨다. 멘틀의 대류를 일으킬 것이다. 자기장을 형성시킬 것이다. 오케이. 자 마지막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인력이에요. 지구 외부에서 작용하는 인력들 뭐 있어? 달 인력 또는 태양의 인력. 그래갖고 뭐가 발생해? 밀물과 그렇지 조수간만 해쳐. 밀물과 썰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지. 그게 조력이에요. 자기가 태양의 인력.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굴까? 당연히 태양 에너지. 어려울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맞는 거 고르면 돼.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조력, 그 다음 저거 뭐냐? 지구 내부, 그 다음 조력 에너지 순서가 될 것이다. 크게는 퍼센트까지는 몰라도 돼. 얘가 대부분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태양 에너지라며. 그럼 태양 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에서부터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지구에서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쓰는데 기억나? 지구는 에너지가 균형 있어? 불균형 있어? 11월달에 수업 했었나? 아니요. 안 했었지? 뭐라 안 봤는데. 물론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배우는데 자 이거 뭐야? 태양이겠지?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적도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를 저위도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북쪽, 여기를 고위도라고 얘기를 하죠. 위도라고 하는 거는 가로선이니까. 그리고 적도는 위도 0도야. 그러면은 북극은 위도 90도가 되겠지. 그렇지? 자,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에서 어디가 더 에너지가 많지? 어디가 더 뜨거워? 저위도가 더 뜨거워. 왜 뜨거워? 태양 에너지 때문에 더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럼 고위도는 차갑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 아니야? 그렇지? 즉 태양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는 위도별로는 불균형을 이룰 거예요. 자, 근데 방금 얘기한 것도 잘못된 게 있는데 얘가 왜 뜨겁지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왜 많아? 일자를 보고 있어. 그래, 맞아요. 아까 너가 얘기했잖아. 뭐 가까워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 물론 가까운 것도 되지만 그거는 너무 약해. 원인이 너무 미미해.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얼만데 요만큼 차이가 뭐 얼마나 있겠냐. 큰 차이 없는데 무슨 차이냐. 자,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겠지. 똑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쏴준다고 쳐볼게요.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똑같으면 태양에서 쏴주는 에너지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렇게 다쳐가면 이쪽에 있는 면적만큼의 태양 에너지를 사용을 할 거 아니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오는데 그렇지. 요만큼의 면적에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쏴주는데 얘는 좁은 면적에서 사용하니까 좀 에너지가 많겠지? 얘는 더 넓은 면적에서 사용하니까 에너지가 적겠죠? 이것 때문에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과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 부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적겠지.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단위 면적, 이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나와 있지? 자, 단위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다겠죠.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태양의 고도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플러스 강이 3번에 나와 있지. 위도별로 따른 고도 차이.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경우에는 더 뜨거울 거고 비스듬히 있으면 덜 뜨거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있으면 머리 위로 직방으로 태양빛이 올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단위 면적, 그러니까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 차이 때문에 에너지 양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어디서? 저위도 지방에서 더 많고 고위도 지방에서는 적어요. 그래서 위도별로는 불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균형 잡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에너지가 많겠지만 여기는 에너지 부족해. 여기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순환해요. 누가 순환시켜주지? 그 바람 또 하나 더. 해류. 해류, 그렇지. 바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대기라고 얘기를 한다. 대류.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은 에너지가 고위도 지방으로 전달돼요. 뭐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밑줄 쳐줄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 지구 전체의 에너지 평형 보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 써있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문제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에너지를 전송한다? 이건 틀린 말이지. 어디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그러니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순환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해. 지구 위도별로 봤을 때는 지구는 위도별로는 불균형을 이루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균형을 이룬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엔 에너지 평형을 이룰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에너지가 순환되면서 뭐가 일어나지? 다양한 자연현상.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각각의 시스템으로부터 서로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케이?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지구 이렇게 에너지의 순환에 의해 가지고 물질들도 같이 순환을 해요. 물질.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건드레들이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엔 물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물질의 순환을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살면서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거 물, 그렇지. 그 다음 탄소, 우리 유기물. 마지막 질소. 그러니까 질소 내려올까? 우리 몸에 질소 어디 들어있지? 단백질에 있죠. 단백질에 있죠. 포도당. 걔네는 없어. 우리 기억 안 나? 탄수화물은 CH5로 이루어져 있고 질소는 CHO N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 그리고 촌 말로 배웠었잖아. 그때 중학교 때. 이 질소 단백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지금 왜 배운 거냐면 인간과 가장 밀접한 거야. 물. 탄소는 유기물 때문에 그런 거고 질소는 단백질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순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밑에 보면은 먼저 물의 순환. 물은 순환할 거예요.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는 게 물 자체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상태 변화하면서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하는데 그러면 이 물질을 상태 변화시켜주는 주된 에너지원은 당연히 누굴까? 태양. 당연히 태양이겠죠.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 태양에너지 밑줄 쳐두고요. 밑에 나와 있는데 물은 기체, 고체, 액체 중에서 상태 변화하면서 시스템을 순환한다. 밑줄 쳐둘래요? 상태가 변하면서 지구 시스템을 서로 순환하게 됩니다. 상태라고 하는 거는 액체, 고체, 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직권에 있을 거 없을까? 있죠. 뭐 강, 뭐 얼음, 지하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수권 많겠죠. 많을 거고 기권, 대기, 구름, 뭐 빙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명체도 있고요. 각각 시스템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고르게 분산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물의 이동. 이거는 정상적인 고등학생이라면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 뭐 있어? 그냥 증발하면 되는 걸 거고, 그렇지? 기권에서 직권은 비 내리면 되는 거고요. 직권에서 기권은 이거는 이제 너는 헷갈려할 수도 있겠지만 뭐 화산 폭발 같은 거 빵빵 터질 때 수증기로 방출되기도 하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수권, 생물권 우리가 먹는 거지 물을. 생물권의 수권은 우리 쉬하잖아.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지금 책에는 식물의 증산작용 나와 있는데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입에 기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증기를 방출시키는 물을 방출시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순환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물의 평형. 자, 얘가 이제 핵심이기는 한데요. 자, 물의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구 전체 시스템에 각각의 물들이 다 퍼져 있지만 이 전체의 양은 항상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게 보존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건에서 밑줄 물의 양은 일정. 각 건에서 물의 양은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기권에 있는 수증기는 어디서 증발했을까? 물, 수권 또는 직권에서 증발했겠지? 그럼 그거 두 개 합친 게 기권에 있는 에너지, 기권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겠지? 그럼 얘가 비를 내릴 거야. 그러면 그 내리는 양은 얘가 올라왔던 양과 똑같겠죠? 같은 양으로 순환할 거니까요.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야. 지금 보면 알지만 바다에서 증발하는 거는 320 있지 그림? 땅에서 증발하는 건 저기 60 있지? 두 개 더하면 몇? 380이죠? 그리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지금 몇이 있어? 380 있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온 거 뭐 있어? 바다로 강수 284, 6kg 강수면 96, 두 개 더해봐 몇이야? 284 더하기 96은? 380, 오케이. 요렇게 에너지 양은 일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오른쪽에 맨 밑에 점 두 개만 체크해둘 거야. 각 건에서 얻은 물의 양과 잃은 물의 양은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총 강수량과 총 증발량을 같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야.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저 강수 96 구멍 뚫어놓고서 여기 숫자 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맞출 줄 알아야 돼. 단순 도하기니까. 옆에 넘어가서 115페이지 탄소의 순환 나옵니다. 탄소의 순환. 이번엔 탄소가 순환할 거야. 그러면은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요 C 자체로 얘가 왔다 갔다 할까? 아니, 각각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탄소는 굉장히 다양한 결합을 나타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잖아. 탄소 화합물의 형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각 권에서 물은 그냥 각 권에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각 권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상태로 존재하고 있거든. 그럼 각 권마다 어떠한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는지 맨 위에 써 있어요. 일단 이거 체크해 두시고 중요합니다. 자, 직권에서는 탄소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첫 번째, 석회암 또는 화석연료. 화석연료. 이렇게 존재하고요. 기권에서는 너 당연히 뭐 이산화탄소지? 지금 뭐 메테인도 나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산화탄소예요. 기권에서는. 수권에서는 이걸 너네가 많이 헷갈려해. 수권에서 있는 건 이온의 형태로 녹아 있어요. 탄산이온. CO3 E- 탄산이온의 형태로. 생물권은 너무 당연히 알듯이 유기물의 형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 권마다 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일단 알아둬야 돼요. 많이 헷갈려하는 게 직권과 수권 정도. 기권이랑 생물권 헷갈릴 일 없으니까. 각각 형태는 오케이. 저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럼 이 각각 애들이 서로 왔다 갔다 순환하면서 탄소가 다른 결합으로 바뀌고 하면서 계속 순환하겠지? 하지만 얘도 똑같아. 탄소의 전체 양은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래갖고 밑에 탄소의 순환 나와 있고요. 마지막 줄 지구 시스템 전체 탄소 양은 일정 밑줄 쳐두시고요. 일정할 것이다. 물론 각 권마다 탄소의 양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지. 요새 추세는 뭐야? 직권에 있는 탄소량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지. 왜?
직권이요? 음. 아 기권이잖아. 기권에 있는 양이 줄어들고 기권에 있는 양이 좀 많아지겠지? 화석연료 졸랐으니까 우리가. 그치? 뭐 그렇게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또 나와 있네. 이건 뭐냐? 탄소가 각각의 건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순환하는 건지 나와 있는 건데 요거 정말 중요해요. 그냥 100% 물어봐. 근데 얘도 어렵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뭐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아 이런 거였지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직권에서 기권으로 뭐 있어?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거 방금 얘기한 거 뭐야? 화석연료 태우면 되죠 그냥? 화석연료 태우면 될 거예요. 이산화탄소 방출되니까. 자, 그 다음 기권에서 생물권. 기권에서 생물권은 뭐 있을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어떻게 흡수하지? 숨쉬. 우리 숨 쉬면 이산화탄소 흡수해? 아 산소 배출. 산소 배출하는 거잖아.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권의 생물권은 호흡의 반대. 호흡의 반대 뭐야? 흡수. 호흡의 반대. 성훈아. 호흡의 반대. 세 글자. 기억. 광합성이에요. 이게 좀 너네가 헷갈려. 광합성과 호흡은 방향이 반대야. 방금 얘기했듯이 너네 만약에 문제에서 기권에서 생물권 얘기하는데 호흡 얘기한다니까? 이러면 틀려요. 호흡은 생물권에서 기권이야. 기권의 생물권은 뭐야? 광합성. 그래갖고 좀 지금 2, 3번만 체크해두자. 기권의 생물권은 광합성 동그라미 쳐두고요. 생물권에서 기권은 호흡 동그라미 쳐두고요. 이거는 헷갈려서 너네가 많이 헷갈려서 체크해둔 거고요. 나머지들은 헷갈리지 않을 거야. 생물권, 기권 뭐 있어? 우리는 그냥 죽어갖고 오랫동안 분해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기권 되겠죠. 뭐 어렵지 않고요. 기권에서 기권 그러면은 기권에 모아놓던 게 기권으로 나가는 거 뭐 있을까? 기권에서 기권으로 바로 나가. 지금 맨 위에서 했겠지만 뭐 화산 폭발 이런 것들도 있고요. 화산 폭발해갖고 탄소 덩어리 나가고. 기권에서 수권은 너무 쉽지.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가지고, 그렇지 산성비 내리잖아. 오케이 탄산음료 될 거고요. 뭐 수권, 기권, 이제 뭐 직권, 수권, 뭐 수권, 직권 등등 이렇게 별하는 게 쭉 나와 있거든. 너네 이거 체크할 줄 아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뭐 직권, 수권 이러놓고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물어보면은 요거에 관련돼서 내용을 그냥 말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면 방향성을 주어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돼. 방금 얘기했듯이 아까 너네가 뭐 생물권과 기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 얘네들을 기억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그럼 이때 광합성 호흡 둘 다 되지. 하지만 화살표가 이렇게만 돼 있었다. 얘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게 탄소의 순환, 서로 순환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나와 있는 건 무슨 순환? 질소의 순환이에요. 질소 같은 경우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공기 중에 질소 졸라 많잖아. 그럼 우리가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N2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얘는 삼중결합으로 매우 안정한 물질로서 얘는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과자 사면 뭐 들어있어? 질소 들어있잖아. 물론 요새 질소 사면 과자 들어있지만 왜 질소를 집어넣는 거야? 반응을 안 하니까. 공기 중에 우리 질소 몇 퍼센트 있었어? 78%나 있었어. 백날 숨 쉬어봤자 우리 질소 흡수해? 못해요. 다 나갑니다. 그러면 우린 단백질에는 이 질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우리는 써먹을 수가 없어. 인간은. 그러면은 우리는 질소를 어떻게 흡수를 할까? 자, 여기 땅이에요. 여기 공기 중에 구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질소가 졸라 많겠지. 그럼 이 질소가 일단 땅속으로 먼저 들어는 가기는 가요. 대신 인간이 한다? 아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빵! 뭐야? 그러니까 번개에 의해서 높은 열과 전압을 받겠지? 그래서 얘가 순간적으로 분해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온의 형태로 변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거 있고 또 하나 뭐 있냐면은 여기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은 질소를 분해시켜서 이온으로 만들어줘요. 얘는 좋은 애지 당연히.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 얘네 둘에 의해 가지고 질소가 어떻게 이온의 형태로 변해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밑줄 쳐볼까? 대기 중의 질소는 토양 속에 세균을 통해 질소아니온으로 바뀌어. 옆에다가 번개도 써놔. 지금 그림은 나와 있지? 학교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번개에 의해서 질산이온이 되고 얘에 의해서는 암모늄 이온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것까지는 일단 뭐 안 물어볼 것 같긴 하니까
일단 이온의 형태로 된다는 거 질산 이온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개와 세균에 의해서 이온의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땅 속에 들어오게 되겠네. 근데 얘는 이온이야. 흡수 잘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누가 흡수할까? 땅 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식물들이 흡수하겠죠. 그럼 그 식물들을 동물이 처먹고 우리가 처먹고 우리 그 동물들도 처먹고 그럼 결국 걔네들한테 우리가 단백질을 이 질소를 얻어가지고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만들어졌겠지. 또 나는 그러면 죽을 수 있겠네요. 죽으면 다시 내 몸은 땅 속으로 들어가. 또 얘네들도 땅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가 먹으면 있느냐? 아니 또 세균이 또 있어요. 이거는 탈질소 세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땅 속에 있는 질소를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세균도 있어. 이런 세균도 있어.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들어온 질소가 또 그대로 나가겠지. 결론적으로 얘도 또 당연하겠지만 질소의 양은 일정할 거예요.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책 한번 보면은 질산이온으로 바뀌어. 번개도 체크해 줄 거고요. 이제 식물이 흡수되고 동물이 이동하게 될 거고요. 질소는 단백질 동그라미 쳐두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 배운 거고. 결국에 마지막 분해자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는 거 질소 밖으로 뽑아주는 거 얘기하는 거야. 분해자를 통해 밑줄 쳐두시고요. 마지막 질소가 기권으로 이동한다까지. 그냥 얘는 큰 순환 정도 루트만 아시면 돼요. 아직 강제로 못 찢어요. 아니 우리 찢을 수는 있지 당연히. 과학적으로 찢지. 우리 인간이 숨쉬면서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찢기는 어렵다는 거지. 아무튼 이래서 질소의 순환까지. 물론 중요도는 첫 번째 탄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물, 그 다음 질소 정도 될 거예요. 자, 밑에 개념 속속 가볼까? 자, 122페이지까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직권의 변화,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건들 배우고 여기서 좀 더 직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물론 우리 중1 때 우리 지각에 대해서 한번 쭉 다 배웠었는데 뭐 당연히 기억 안 날 거니까. 자, 아무튼 직권의 변화, 직권이 변화한다는 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건데 지각 변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산 활동과 지진 두 가지가 있겠지. 요 두 가지가 이뤄내는 주된 에너지는 누구 때문일까요? 위에 써 있네요. 지구 내부 에너지 밑줄 쳐주시고요. 아까 배웠었잖아.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뭐가 움직인다? 멘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지각이 막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밑에 보면은 변동대라 그래가지고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을 점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걸 변동대라고 얘기를 하거든. 변동대는 두 가지가 있어. 화산대랑 지진대. 지각 변동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저 빨간색이 이제 화산대고 파란색이 지진대가 될 거예요. 화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책에 나와 있지만 당연히 뭐 화산이 활발한 지점을 연결한 띠가 될 거고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화산대랑 지진대 봐봐. 파란색과 빨간색은 대부분 어때? 겹쳐 있죠. 겹쳐 있죠. 뭐 밑에 보면 알겠네.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땅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었지. 지각 변동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판끼리 서로 부딪혀갖고 이 부딪히는 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여기 한 가운데 있는 대륙에서는 지각 변동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그냥 쓱 타고 있는 거니까 부딪히는 곳에서 일어나. 그래서 부딪히는 곳에서 대부분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그림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화산대와 지진대 대체로 일치하지. 오른쪽 그리면 판 경계에 있어. 보면 알겠지만 판의 경계에서 대부분 일어나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거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저 사이랑 뭐 북아메리판, 태평양판 사이나 보통 다 태평양판 근처지.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다시 위에 올라가 3번 보면은 대체로 일치할 거고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은 대부분 밑줄 판의 경계에서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발생. 판의 경계에서 부딪히거나 뭐 멀어지거나 이렇게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겹쳐요. 저 두 번째 점 봐볼래? 밑에 있는 그림에서 두 번째 점. 화산 활동과 지진은 자 대륙 중앙부에선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알아두세요. 당연하겠지. 판을 타고 움직이니까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심한 데가 어디야? 환갑판이 맞나? 그 중에서 좀 그러면서 환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이 제일 심하지. 저기 전 불라 찍혀 있는 왼쪽 점에 찍혀 있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가려졌네요. 거의 가려졌지. 저렇게 찍혀 있으니까 일본에서 계속 맨날 화산 활동과 지진이 펑펑펑 터져대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딱 요 라인이 딱 판의 경계거든.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의 딱 경계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바바바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백두산이 화산이잖아요. 백두산도 화산. 꼭 말했지. 꼭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아, 무조건은 아니라고. 그래서 세 번째 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점.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다 나와 있죠. 무슨 얘기야? 지진이 일어났다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아니라고. 모른다고. 물론 지진이 발생했다고 여기 판의 경계다? 아니라고요. 물론 연관은 있지만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활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화산 활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은 아니라고.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란 뜻이지. 그럼 그래서 일본이 온천 유명하고. 그쵸? 그것도 우리 또 배울 거예요. 화산을 이용한 거지. 일본에서. 오케이? 얘는 알아두세요. 지진 때와 화산 때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지 지진 때랑 화산 때랑은 같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것도. 판의 경계에선 지진과 화산이 무조건 일어난다. 얘도 틀리는 거고요. 세 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 플러스 강의 1번은 저 그림 나와 있는데 저걸 불의 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평양판 쪽 지역을. 불의 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냥 저렇게 심하구나. 혹시 우리 뒤에 배웠으니까 기억나? 우리 고생대 때 뭐였었지? 판기아가 만들어졌다가 쪼개졌지. 지각 변동이 쪼개졌지. 쪼개지면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벌어지고 태평양이 점점 작아진다 그랬었지. 그 얘기는 뭘까?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으면 대륙판들이 태평양판을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태평양판 기준으로 요 라인들이 다 엄청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 라인들. 나머지 판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니까 태평양 쪽으로. 태평양판이 작아지는 거야. 그렇지. 점점 태평양 쪽으로 부딪히고 있어. 모든 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모이고 있어. 고생대 때부터 우리 배웠잖아. 중생대, 신생대 넘으면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한번 보면 알 거고요. 아, 그래서 변동대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밑에 보면은 이건 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판. 자,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이미 이론이라고 하긴 다 확정이 됐지만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땅, 즉 지각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판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여요.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판 구조론이고 밑에 판의 구조를 한번 봐볼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 저번 시간에 직권의 구조. 직권의 지각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각은? 기억 안 나지? 지각은 해양지역. 그렇지. 자, 여기 위에 여기를 뭐라 부를까? 대륙지각. 요 바닷물 속에 안에 있는 거는 해양지각. 요 아래가 뭐야? 그럼 이때부터 멘틀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대륙지각이 더 두꺼워요. 자, 얘는 대륙지각, 해양지각 이거는 딱딱 요 경계를 따라서 얘기를 한 거고 판으로 얘기할 때는 멘틀도 여기 위쪽 부분은 조금 더 딱딱하거든. 그리고 좀 딱딱한 멘틀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위에 우리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석권. 얘가 판이에요. 즉 암석권은 지각과 밑에 멘틀 일부 포함입니다. 멘틀 일부 포함이에요. 자, 암석권 봐볼까?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므로 상부 멘틀 일부 포함까지 밑줄 쳐주시고요. 한 100kg 정도 돼요. 이거 두께가 100kg 정도. 아무튼 여기 이 멘틀의 상부까지 포함해서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암석권도 대륙 쪽과 해양 쪽이 다르겠지? 그래서 얘를 대륙 쪽에 있는 걸 뭐라 부를까?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해양 쪽에 있는 거를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암석권이다. 암석권이 판이에요. 그래서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오케이. 헷갈리지 마. 멘틀 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멘틀 딱딱한 부분 아래쪽, 그럼 멘틀 아래쪽, 암석권 아래쪽은 조금 부들부들하겠지? 유동성이 좀 더 있겠네요. 얘를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약권. 이름에서 느껴지지? 연약권, 부들부들하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연약권이고요. 암석권이 보면 깊이 암석권 밑에 구간이고요. 얘는 고체야, 약체야 당연히? 고체지만 뭐가 가능해? 유동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연약권이 막 움직이겠지? 그럼 이 위에 있는 암석권은 연약권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 얘가 움직일 거야. 그럼 이 위에 있는 암석권은 같이 움직이겠네요? 얘가 뭐야? 판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판이 움직이는 거는 뭐 때문에 움직일까?
연약권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권은 왜 움직여서 아까 배웠잖아. 온도 차이. 온도 차이. 이 온도가 뭐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우리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가 아까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연합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당연히 얘도 연합권의 대류예요. 얘는 대류입니다. 왜냐면은 멘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래쪽이 더 뜨겁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오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연합권의 대류에 의해서 판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연합권 다시 한번 봐보면은 고체 상태지만 부분적으로 영웅되어 유동성이 있고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밑에 연합권의 대류 동그라미 쳐둘까요? 연합권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인다. 이거 좀 더 할만할 거예요 뒤에서. 밑에 밀도가 크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암석권보다 밀도가 크다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구의 구조에서 밀도가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밑에 그러면은 이렇게 대륙판과 태양판을 쪼개가지고 특징을 한번 봐보면은 자 일단 누가 더 두꺼워? 대륙. 당연히 대륙판이 더 두껍죠. 태양판이 좀 더 얇아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께 뭐 지각 구성이고 구성 물질까지는 잘 모르셔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뭐 표시는 안 하겠지만 학교에서 물어보면은 알려주면은 알아주시고요. 모르면 몰라도 되는데 이거 현무암, 화강암 뭔지 기억나? 대륙 쪽이 화강암이고 여기가 현무암이거든. 현무암이 뭐지? 제주도. 도라르방. 현무암 구멍만 그 기억 잘 안 나지? 현무암이 금냉한 화산이고 구멍 뚫린 게 뭐 안. 맞아요. 아이고 그래. 뭐 돌까지야 기억 안 날 테니까. 근데 얘는 알아둡시다 옆에 밀도. 자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서 밀도가 누가 더 클까요? 해양판이 더 커요. 물론 책을 봤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똑같은 대류가 있었는데 이게 압축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어차피 물 때문에 밀도가 밀도 그렇지. 밀도가 더 커요. 얘는 알아두셔야 돼요.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밀도가 누가 더 크다? 그냥 해양판이 더 크다. 얘는 알아야 돼요. 얘는 알아야 돼요. 구성 물질까지는 지금 뭐라고 되지만 얘는 알아야 됩니다. 옆에 넘어가서 그럼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대륙판과 해양판은 움직일 거예요. 아까 말했지.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멘틀의 대류, 연합권의 대류 밑줄 쳐주시고요. 판 이동의 원동력. 자 보면은 만약에 얘가 지금 판이 두 개가 있고 여기가 지금 여기 연합권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얘가 뜨거워져 갖고 여기서 멘틀이 올라갈 거야. 연합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주로 나가고 이러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여기 벽 부딪혔네. 얘가 이렇게 옆으로 쓸리겠지? 그럼 얘는 이게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야, 하강하는 부분이야. 상승하는 부분에서 판이 위를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 양쪽으로 벌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밑에 멘틀의 대류 한번 봐보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고요.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 얘는 밑에 써놓을 거야.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하는 부분은 밀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다.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이래서 판이 움직일 것이다. 자 그러면은 밑에 판의 분포와 이동 봐볼까요? 지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0여 개 정도의 판이 있어요. 10여 개 동그라미 쳐도 돼요? 문제에서 판은 100여 개가 있다. 이런 건 틀린 거야. 크게 한 10개 정도, 10여 개 정도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고요. 판마다 똑같이 움직일까? 다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렇지? 그래서 판마다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이 다 달라요. 물론 보면 좀 연당 1cm, 연당 10cm 이렇게 움직이고 6cm면 큰데? 별로 안 움직인다고 생각할까봐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일본 폭발 막 이렇게 막 화산 이러고 나 있는 거야. 1cm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치? 그 매년 움직이는 방향은 똑같아요. 아니 뭐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크게는 같겠지. 밑에 운동이 막 멘틀의 대류가 막 바뀌진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판들 이거 중1 때 했던 거 기억나? 판과 판이 그래서 서로 부딪힐 때는 얘를 뭐라고 할까? 부딪히는 요 라인, 부딪히는 경계를 서로 판이 부딪힌다, 얘를 서로 부딪힌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딪히는 판은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판이 이렇게 서로 벌어질 거야. 그럼 얘는 벌어지니까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부딪히거나 어긋나지 않고 부딪히거나 끊어지지 않고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긋나는 결승도 존재하겠네. 이렇게 움직일 때 판이 얘를 뭐라고 하지?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처음 들어봐? 기억이 들어봤던 거 같은데. 중1 때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판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부딪힐 때는 무슨형? 수렴형. 벌어질 때는 발산형. 이렇게 서로 어긋날 때는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판이 무조건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만 발산형일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판이 둘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이 앞에 있는 애는 졸라 빨리 움직이고 얘는 천천히 움직여.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 여기서 요 경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산형이 될 수도 있어. 방향이 똑같아도. 이 정도는 이제 고등학생인 경우 체크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3번 보면은 이웃하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 또는 속도에 따라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도 나뉘게 될 것이다. 밑에 그림 보면은 화살표로 그림을 나타냈어요. 화살표가 서로 부딪히는 것은 무슨 형일까? 수렴형. 벌어지는 데는 발산. 저기 코코스판이랑 카리브판 미국 쪽 보면은 화살표가 저렇게 어긋나 있지? 저건 뭘까? 보존형이 되겠네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럼 필리핀판과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히는 일본 쪽 보면은 수렴형이지? 수렴형이 강하죠? 일본 쪽 판은 수렴형 경계에 의한 판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뭐 러시아나 저기 뭐 미국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지진 거의 안 일어나겠죠? 화산 폭발이나 판때기가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 화살표 보고 찾는 건 편하죠? 어렵지 않지? 밑에 개념 속속. 자, 아무튼 대기시험부의 직권의 변화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여긴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데, 자, 판의 경과 124페이지 판의 경과 멘틀의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요거 그림 그렸던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자면은, 야, 이렇게 멘틀이 즉 연약권이 상승하는 부분은 판이 서로 요 위에 있는 애를 그럼 얘는 벌어지겠지? 그치? 얘는 그럼 이 상태에서 발산형이야 수렴형이야? 발산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판이 이렇게 벌어지면 판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린 다음에 그냥 용암 뿅 나오고 막 이래? 천천히 열릴 거 아니야? 그럼 나오면서 밑에 있는 또 용암 나오면서 또 식겠지 계속? 그럼 뭘까? 계속 땅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얘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까요? 소멸할까요? 당연히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리고 발산형 맨 위에 보면은 자, 화살표 옆에 멘틀 대류의 어느 부분? 상승부. 오케이, 상승부 동그라미 쳐두고요. 새로운 판이 생성. 동그라미 쳐두고요. 그럼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여기가 뭐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래. A랑 B 지점 중에서 판의 나이가 젊은 곳은 A일까요? B일까요? A겠죠? 왜? 여기서부터 판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렇지. 잘 생각하고 있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판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똑같이 만약에 A판이 더 젊대. 그럼 얘는 상승부야 하강부야? A가 더 젊다고. 아까랑 똑같다고. 그럼 얘는 상승부군데 얘 발산형이야? 수렴형이야? 발산형이구나. 나도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판의 나이로서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발산형일 때. 그러면은 하강부, 대륙의 멘틀의 하강부에서는 그럼 이렇게 연약권이 몰려 들어오겠네.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들어오기, 부딪히겠지? 부딪히면서 그럼 얘는 부딪히면은 물론 이렇게 융기되기도 하지만 밑으로 깔리기도 하거든. 그럼 얘가 또 녹으면서 판이 어떻게 될까? 얘는 없어져지겠네요. 판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언제서는 하강할 때.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하기도 하겠지. 그때는 여기가 더 나이가 오래됐겠지? 이렇게 더 적을 거고요. 자, 밑에 수렴형 경계가 볼까?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 동그라미 쳐두고 판 소멸까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보존형. 마지막 보존형은 판이 이렇게 그냥 어긋나는 거잖아.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보존형은.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은 보존형, 발산형, 수렴형 경계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 각각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지형들이 발달하거든. 우리 1학년 때 막 배웠을 때도 잘 기억 안 날 거야. 그 각각의 어떤 형태에서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지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야 돼요. 다 외워야 되겠지만 외우지 말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는 만약에 들으면은 어쩔 때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머릿속에 연결시켜서 외우면 되고 일단 플러스가 1번 잠깐 봐보면은 지형부터 한번 봐보자. 지형. 자, 첫 번째 해령.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에요. 바다 안에 있는
바다 안에 있는 산맥을 해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열곡이라는 게 있거든. 열곡은 이렇게 산맥과 산맥 사이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쪽에서 한번 또 해볼게. 이게 해령은 그래서 해저에 있는 산맥이구나.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해구. 구는 깊은 골짜기를 의미해요. 바닷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얘기를 해요. 해구. 바닷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하고요. 호상열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면 이거야. 판이 두 개가 부딪혀. 두 개가 막 부딪히거나 하는데 판이 이렇게 곱게 뚱 부딪혀갖고 그냥 띵띵 이렇게 부딪힐까? 빵 부딪히면 이렇게 막 휘고 막 이러겠지? 막 이렇게 휘고 막 이러겠지? 바닷속 같은 데서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여기가 해구가 되거든. 이 해구에 따라서 여기서 튀어나왔으니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으면은 해구 라인을 따라서 나란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 들어가면서 얘가 찌그러져가지고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는 해구 라인에 나란하게 나타나겠지? 저런 게 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일본도 약간 호상열도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일본도. 그래서 일본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여기 라인 여기 있었잖아. 이게 수렴연격이거든. 여기서 양쪽에 밀어내가지고 그래서 얘가 원래 이렇게 찌그러 튀어 올라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산이랑 상관없는 거죠. 있어요. 뒤에서 또 얘기해 줄 거야. 그것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게 호상열도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그냥 땅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 습곡산맥이 되겠지. 땅이 튀어 올라오면 습곡산맥, 바다에서 튀어 올라와서 섬들이 됐으면 호상열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환단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변환단층은 뭐냐면은 지층이 보존형 경계에서 지층이 이렇게 다 끊어질 거 아니야. 그럼 판이 끊어져가지고 여기 끊어진 경계면이 보이겠지. 이 경계가 변환단층이에요. 층이 보이는 거, 지층이 보이는 거. 그게 변환단층이고요. 습곡산맥 나와 있네. 습곡산맥은 얘가 튀어 올라오는 걸 습곡산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지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그러면은 판의 경계에서는 어떠한 지형들이 나타나느냐 쭉 나올 건데 우린 다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발산형부터 봐볼까요? 발산형은 두 개의 판이 벌어지는 부분, 멘틀의 상승부였었어. 자, 먼저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질 때부터 봐볼까? 바다가 이렇게 있고 육지가 이렇게 있었고 바닷속에 해양판이, 그럼 여기 상승부니까 이제 얘가 벌어지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땅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곱게 벌려져 문 열리듯이 이렇게. 원래는 얘가 붙어 있었을 수도 있고 얘가 벌어질 때 막 질을 하면서 벌어지겠지. 막 당기니까 얘가 곱게 이렇게 딱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옆에서 당기니까 이런 식으로 들려서 벌어져요. 오케이? 이렇게 들렸네. 여기 튀어나오게 됐네. 바닷속에 뭐가 만들어졌어? 산이 만들어졌네. 얘 뭘까? 해령. 그렇지.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질 때 쫙 벌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해령이 만들어져요. 그럼 요 가운데 V자 여기가 뭘까 이제? 열곡이. 해구가 아니야. 얘는 열구예요. 열곡이. 해구는 더 깊어야 돼. 해구는 두 개 부딪힐 때 생겨요. 벌어질 때 여기는 열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 봐볼까? 자, 먼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뭐가 생긴다? 밑줄. 해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막 벌어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양쪽에 해령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벌어지는데 라인 따라서 해령이 쫙 발달했지. 해령이 생겨가고요. 예로는 뭐 대서양, 중앙해령, 뭐 동태평양 해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것까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각각의 얘들에 대한 명칭까지 알아둬라라고 하면 외워야 돼요. 근데 뭐 어렵지 않아.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바다 한복판에 해령이네. 그럼 얘 발산형일까 수렴형일까? 당연히 발산형이겠지. 무슨 발산형?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면 당연한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외우더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가운데 해령에는 V자 모양이 열곡 발달. 요거 말했잖아 아까 가운데 열곡. 그게 그 얘기예요. 열곡이 발달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얘가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 나갈 거야. 얘가 밖으로 나오네. 이거 뭘까? 용하면 화산이겠죠? 얘 화산 활동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바다인데. 일어나죠. 바닷속에는 화산 안 일어나냐? 일어나지. 왜? 얘가 벌어지니까. 그럼 여기 안에 비어 있어? 얘가 막 튀어나오려고 할 거 아니야. 화산 활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날 거예요. 어디에서? 요 라인에서. 그치? 화산 활동이 일어날 거고. 또 지진. 얘가 벌어져. 일어나 안 일어나?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화산 활동, 마그마가 상승하여서 화산 활동 활발 밑줄 쳐주시고요. 이 수심이 어느 정도 돼요? 이런 거 한. 뭐 다 다르겠지 깊이마다. 화산 활동 일어날 거고요. 지진 당연히 일어날 건데요. 지진도 종류가 지금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거든. 지진의 깊이에 따라서 얕은 곳에서 지진은 천발 지진, 깊은 곳은 신발 지진, 깊을 심자. 가운데는 중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지진이 여기서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중발일까 신발일까? 천발이겠죠. 신발은 깊은 곳이에요. 천발 지진. 그래서 천발 지진 발생까지. 자, 해안판과 해안판이 벌어지는 발산형에서는 화산 활동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지진 활동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천발 지진이. 자, 요게 해양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해양 말고 대륙판 가볼까? 이거 그냥 그대로 옮겨놓을게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쪼개질 거예요. 대륙판과 쪼개질 때는 여기가 얘가 급격하게 V자 모양으로 열곡이 발달하진 않고요. 얘가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좀 평지처럼 발달하게 돼요. 얘를 열곡대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가운데를. 옆에 튀어나오는 거는 산맥 정도까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얘는 요 가운데 열곡이 발달하는 걸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밑에 대륙판과 대륙판 봐볼까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면서 밑 동그라미 쳐줄까요? 열곡대가 만들어집니다. 옆에 그림 보면 알겠지? 가운데 이렇게 평평한 부분을 열곡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야, 이것도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나와 있어. 아프리카는 육지잖아. 그럼 다륙판이 벌어지는 열곡대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도 똑같겠지. 화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겠네요. 지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겠네요. 천발 지진이겠죠? 발산형은 요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발산형 지형은 요 정도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수렴형이 조금 더 중요하고 어렵게 되는데, 수렴형 경계에서 수렴형 경계 옆에 보면 섭입형이라는 게 있지. 섭입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부딪히는데 누군가 한쪽이 깔리는 걸 섭입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충돌형은 그냥 두 개가 꽝 부딪히는 걸 의미해. 먼저 섭입형을 볼 때 섭입형,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게 될 때를 한번 봐볼까요? 자, 대륙판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었고 해양판이 이렇게 있었어. 두 개가 빵 부딪힐 거야. 뻥 부딪힐 거야. 자, 그럼 누군가 한쪽으로 깔리겠지. 섭입형이니까 누가 깔릴까요? 대륙이 깔릴까? 해양이 깔릴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해양. 왜? 밀도가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밀도가 누가 더 크다고? 해양판. 내가 그래서 아까 체크해놓으란 거야.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에 붙으면 누가 무조건 깔려? 당연히 해양판이 밑으로 깔려요. 밀도가 더 크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 얘가 그럼 곱게 밑으로 이렇게 슝 깔릴까? 아주 빠바바박 이러면서 깔리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휘겠죠, 얘도 어떻게 될까? 휘겠죠. 막 휘면서 깔릴 건데, 그래서 대륙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짜부대면서 이렇게 막 짜부대면서 깔릴 거고, 해양판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막 빠바박 이러면서 막 깔리겠지. 여기 바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막 깔려 나갈 거예요. 뭐 여기서 튀어 올라가고 뭐 여기도 소사결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얘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네. 여기 이제 얘가 뭐다? 깊은 골짜기네. 구가 만들어지겠네요. 습곡 산맥에서는 이렇게 수렴형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맨 위에 한번 가볼까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 밑줄 쳐주시고요. 해양판이 깔려요. 밀도가 큰 애가 섭입하고요. 지형은 뭐 만들어진다? 해구. 요 라인에서 해구겠지? 해구. 그 다음에 습곡 산맥, 뭐 호산열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을 한번 봐볼까? 얘는 잘 봐. 이렇게 깔려요. 판때기가 깔리는데 깔려. 그럼 얘가 그냥 그렇게 깔려갖고 이렇게 힘이 이러고 있을까? 여기 속 안에는 매우 높은 압력을 받겠지. 그럼 요 땅들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그렇지. 용하면 되겠네. 얘가 뭐로 변할까? 마그마가 쌓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마그마가 막 쌓이겠네? 그럼 쌓이다가 가만히 있어? 터지겠죠. 화산 폭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근데 어디 쪽에서 일어나? 대륙판 쪽이야? 해양판 쪽이야? 대륙판에서 일어나죠. 여기서 화산이 쌓인 다음에 이렇게 빵 터질 거 아니야. 화산 활동은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서 어디서 일어난다? 대륙판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왜?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깔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진 활동 일어나겠죠. 지진 활동 얘네 여기서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여기 얘가 지지직 들어가면서 여기 라인 따라서 지진 활동이 일어나겠지. 그럼 해구 딱 이쪽은 천발일까 신발일까? 천발이겠죠. 그럼 여기 따라서 가면 갈수록 지진은 점점 어떻게 돼? 깊어지겠네요. 커지다기보다 깊어지겠네요. 그러면 천발 지진이지만 요 라인을 따라서 점점 깊어지니까 중발,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겠네요. 지진은 해양 쪽이 더 위주로 일어나, 육지 쪽을 위주로 일어나?
육지 쪽 위주로 지진이 막 이렇게 일어나겠네. 그래서 위험한. 뭐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섭입 얘가 들어가는 데를 섭입대라고 얘기를 하거든.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은 점점 깊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요게 수렴형이에요. 머릿속에 넣어두신 거 알겠죠? 책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 자, 일단 얘는 뭐 일본 해부, 일본 열도 안데스 산맥이 돼요. 얘 뭐랄까? 얘가 일본이야. 여기가 일본이라고. 아까 그래서 그림 봤었잖아. 일본 이렇게 있었으면은 라인 여기 있었지. 이게 섭입형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이유가 다 될 걸. 여기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해안판이잖아. 얘가 밑에 깔렸겠지. 아까 화산활동 어디서 일어난다고? 육지 쪽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터지는 거야. 일본에서 터져. 지진활동 깊어진다고 육지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일본에서 화산과 지진이 지랄나고 있는 거예요. 빠바밤 하는 게. 요 판의 이동에 의해서. 즉 일본 열도는 수렴형이야, 발산형이야? 수렴형이 되겠죠. 수렴형이 되겠죠. 발사는 이렇게 안 심한 거예요? 발산형이면 여기서 일어나지 않지. 여기서 일어났어. 여기서 일어났었잖아요. 훨씬 나. 대신 발산형이었으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을 수도. 안 안 생겨나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면 일본 해구, 일본 여구,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이 있으면은 요 라인인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수렴형이거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두 번째 점 봐볼까요? 섭입대가 여기 들어와 있는 얘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마그마가 생성됨으로 화산활동 활발. 자, 밑줄 대륙판 쪽에서 활발. 대륙판 쪽에서 화산활동 활발. 자, 다음 지진은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일어나겠죠. 근데 밑줄 쳐볼까요? 섭입대를 따라 해구 쪽에서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신발 지진으로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섭입대를 따라서 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거 다룰 수도 있어요. 해구 쪽을 따라서 쫙 섭입대를 따라서. 요게 이제 대륙판과 해양판에 대한 내용들. 그림도 이해가지? 책에 나와 있는 그림도 저렇게 될 거예요. 자, 요게 대륙판과 해양판이었을 때, 자, 그러면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해양판과 해양판도 마찬가지. 두 개가 부딪히는데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둘 중에 한 놈이 깔려요. 누가 깔릴까? 밀도가 더 큰 놈. 밀도가 큰 놈이 깔리겠죠? 밀도가 큰 놈이 깔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쭉 깔렸겠네? 그럼 바다가 이렇게 딱 나왔겠네요? 얘 호상열도 됐겠네? 그치? 그러면은 얘가 밀도가 큰 애야? 얘가 밀도가 작은 애야? 왼쪽, 오른쪽. 들어간. 그렇지. 얘가 더 밀도가 큰 놈이겠죠. 그렇지. 자, 책 봐볼까요? 해양판과 해양판은 상대적으로 자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해요. 그리고 그럼 바닷속에서 해구가 발견돼 가겠네. 가뜩이나 골짜기에서 깊은 곳인데 바닷속에서 해구면 더 깊겠지. 너네 혹시 알아? 상식적으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어디라 그러지? 태평양 중에서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 들어본 적 없어? 게임에서 들었어. 마리아나 해구라는 게 가장 깊은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가장 깊을까? 바닷속에서 해구가 또 만들어지니까 더 깊은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가 나오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해구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라고 떠올리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얘가 마리아나 해구가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 화산 활동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어디에서? 왼쪽,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이 뭐였지? 밀도가 큰 애, 작은 애. 그렇지. 화산 활동 일어나요. 어디에서?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납니다. 지진도 마찬가지. 해구 따라서 섭입대를 따라서 밀도가 작은 애 쪽으로 점점 깊어지겠지? 지진이. 자, 책 한번 봐볼까요? 화산 활동 활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활발. 밑줄 쳐두시고요. 밀도가 작은 판. 물론 지진도 마찬가지. 천발에서 신발까지 일어날 겁니다. 요게 해양판과 해양판까지. 자, 그럼 마지막 뭐가 있을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겠죠?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은 애초에 둘 다 밀도가 크게 작기 때문에 누가 한쪽이 안 깔려요, 잘. 그러니까 부딪히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튀어나오겠지. 부딪히니까 위아래로 튀어나올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 이런 식으로 빵빵 부딪혀갖고 이렇게 튀어 올라올 거예요. 얘가 뭐라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겠죠? 습곡산맥이 쭉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네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산맥 중에 하나가
얘는 대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더 산이 높겠지? 너네 가장 높은 산 누구지? 희망.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히말라야 산맥이 있겠네요.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요 산맥이에요. 그럼 히말라야 산맥이 뭘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했을 때 만들어진 거겠죠. 얘가 지금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 히말라야 산맥 나와 있지.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충돌해요. 대규모의 습곡 산맥 알아두시고요. 얘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잠깐만 얘는 둘 중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안 깔리지. 그럼 마그마가 튀어나오지도 않지. 녹지도 않겠네요. 사산활동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아니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매우 높지. 거기 사산활동 일어나?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혔기 때문에. 왜? 밑에서 나오지도 않고 누군가 깔려서 녹지도 않으니까요. 지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긴 하겠지. 부딪혀대니까. 하지만 누가 깊게 안 깔리겠네요. 이쪽에서 일어나는 건 물론 얘는 한 중발 정도까지 일어나요. 밑에서 두꺼워지니까. 신발까지는 안 일어나고 천발 중발 지진 정도까지 일어날 겁니다. 자, 체크 한번 다시 돌아와서 화산활동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일어날 수는 있어요. 거의 없음. 화산활동 거의 없음. 알아두시고 밑줄 쳐두고 지진은 천발에서 중발 정도까지 일어납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 계속 이렇게 하면. 뭐 계속 높아질 수도 있겠지. 지금은 거의 뭐 휴식 중이긴 하지만 더 심하게 부딪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케이. 요게 충돌형 섭입할 때 아니 수렴할 때. 자 여기까지 하면 됐고요. 마지막 보존형 경계 한번 볼까? 보존형 경계는 잘 봐. 보존형 경계는 지층이 위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여갖고 어긋나야 되지. 그러면 얘가 어긋나기 위해서는 얘는 일로 움직이고 얘는 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어딘가 여기서 무슨 형이 있을까? 어딘가에는 발산형이 있겠네요. 어딘가에서 여기도 발산형이 있었겠네요. 그래갖고 발산형 경계에서부터 벌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보존형 경계가 어딜까? 여기가 보존형 경계예요. 여기 의미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요 얘기가 뭐냐면 밑에 발산하는 판의 이동 속도 차이에 해령이 끊기면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원래 해령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갑자기 운동을 다르게 했어.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움직이는 게 달라져서 얘가 찢어졌겠지.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해령이 끊어지면서 왜 해령은 얘일 거 아니야. 그렇지? 얘네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의 라인이 해령이니까요. 그래서 해령이 끊어지면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자 수직으로 변한 단층 발달. 해령과 해령 사이 수직이라고 하는 건 해령과 해령 사이 수직.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수직으로 발달한. 얘가 변한 단층이에요. 뭐 산안드레아스 단층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는 산안드레아스 단층 보자마자 아 보존형 경계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마그마 일어날까? 화산활동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아니요. 안 일어나겠죠. 지진은 일어나긴 하겠지. 지진은 천발 중발 신발 상위 충발이겠죠. 당연 봐봐 이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 보면은 화산활동 거의 없죠. 섭입도 안 하고 마그마도 안 튀어나오니까. 물론 여기는 일어날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보존형이 아니지. 여기 발산형이죠. 그 다음에 천발 지진까지 발산할 것이다. 플러스 강의 4번 잠깐 보면은 지금 여기가 A, B, C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가 A지형, B지형, C지형, D지형 나와 있는데 변환 단층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B랑 C에서 볼 수 있겠지. 만약에 A랑 B 사이에서 변환 단층이 발견된다 이런 말 하면 틀려요. 가운데에 BC 구간 변환 단층 밑줄만 쳐둘까요? BC 구간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 여기가 보존형 경계예요. BC 구간이. 이것만 헷갈리지 마. 여기 구간만 그렇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발산, 수렴, 보존형에서 지형과 화산, 지진 활동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다 배웠어. 방금 내가 수업했듯이 외우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 부딪힐 거고 깔릴 거고 아 이러는 거였겠구나. 당연해지는 거예요. 뭐 괜히 수렴할 때 대륙판 쪽에서 화산 활동하고 막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이어가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머릿속에 잘 오래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판의 지각 변동까지 우리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좀 재밌지. 그래도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약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옆에 넘어가서 125페이지. 지금 직권의 변화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직권의 변화, 즉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에 의해서 얘네들은 다른
곳에 영향을 주겠지. 그러니까 즉 직권이 뭐 생물권, 수권, 뭐 기권 등등 여러 군데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화산 활동과 지진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중요한데 여기는 너무 쉬워요. 중요하긴 한데 너무 쉬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위에 맨 위에부터 한번 보면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에 의해서 각각의 건들에 영향을 주죠. 당연히 직권, 생물권, 기권 다 영향 줄 거예요. 또 자연에도 영향을 줄 거고, 뭐 우리 인간의 뭐 경제적, 뭐 사회적 당연히 영향 줄 거예요. 밑에 한번 봐보면은 화산 활동부터 한번 볼까? 화산은 그냥 폭 나오는 게 아니고 용암이 흘러내리지. 이거 화산 쇄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막 흘러내릴 거예요. 또 기체도 막 나오죠. 화산 기체, 이런 거 화산재들도 막 나올 거예요. 얘네가 어떤 영향을 줄까? 화산재 나오면 뭐할까? 얘가 기온이 비행기도 맞을 거고 하늘을 가려서 기온을 떨어뜨리겠지. 이런 역할도 해요. 화산재 때문에. 또 화산 쇄설물이 내려오면서 뭐 지형 생물들 다 죽이고 지형 변화도 시킬 거고요.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될 거야.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나 한번 봐볼까? 용암, 농경지나 건물을 뒤엎고 뭐 산불을 일으키 재산 피해 발생 당연한 얘기고, 화산 기체, 뭐 생태계 피해 발생 당연한 얘기고요. 화산 쇄설물 보면은 용암을 섞어 지표를 따라 흐르면서 산소태 발생, 직권의 영향, 여기 직권 동그라미 나와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각 권의 영향 때문에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야.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당연한 얘기죠. 어렵지 않아요? 화산재는 뭐야 지금? 기온을 낮춘다. 뭐에 영향을 줘? 기권에 영향을 주니까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데 이미 다 아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방금 아까 비행기 못 뜬다고 또 마찬가지야. 하늘 가리면 비행기 못 뜨죠? 뭐 이런 것들도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피해를 봐요. 하지만 모든 게 피해는 아니야. 이득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일본 뭐가 유명하다고? 온천. 그런 것들 써먹을 수는 있어요. 자, 써먹는 거 한번 봐볼까? 자, 첫 번째, 얘도 일단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기질, 그러니까 화산재 자체가 밑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무기질, 양분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토양을 조금 비옥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건 이득이에요. 땅도 넓어지잖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거고요.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가 쌓여 토양이 비옥해진다. 얘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실 거예요. 토양이 비옥해지기도 하고요. 또 광물 자원도 화산이 식어갖고 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 광물 자원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온천 또는 관광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이 온천이 유명한 이유가 그 화산 활동들 다 그거 이용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휴화산이지 끝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온천을 못 쓰기는 하는데 제주도가 만약에 활화산이었었으면 썰 수 있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좋게 써먹기도 해요. 또 화산이 있으면 그 밑에 땅이 뜨겁겠지. 그걸 지열이라고 하거든. 그 지열을 이용해갖고 발전도 합니다. 지열 발전이라는 것도 있어. 지열 발전도 또 그걸로 온수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뜨겁게 해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는 지열 발전을 안 쓰겠죠. 왜? 활화산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지열 발전 이런 것들도 있다. 대책 당연히 알죠. 잘 막고 하는 거 당연히 너무 쉬운 거니까. 자, 그러면 지진 봐볼까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피해 너무 쉽잖아. 도로 박살나고 경제적 피해, 지진 피해, 예로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이럴 수도 있지. 당연히 여러 가지 큰 피해들이 일어나고요. 또 바다에서 지진이 빵 일어나면 뭐가 발생하지? 지진이 빵 이러면 물이 큰 웨이브를 타지.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얘는 이제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준 거기도 하겠지. 뭐 이런 것들 너무 다 알잖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느냐? 지진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파동을 이용해요. 우리는 뭐 배웠지? 중1 때 배웠잖아. 피파에스파를 써가지고 우리 지구 내부 구조도 알 수 있었고, 또 바닷속 안에 뭐 땅속 안에 뭐 석유가 어디 있는지, 석탄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해저 지형 같은 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진파도 이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뭐 땅 쏴가지고 건물 여기다 세울 건데 이 땅이 뭐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 대책 내진 설계 잘 하고 잘 아시죠? Got it? 125페이지 플러스 강의 5번에 화산 물춤을 그림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게 저런 것들이 있구나. 개념 속 가볼까요? 그렇죠. 넘어가면은 126페이지, 127페이지 그림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해령 뭐 열곡대에 대한 그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실제 리얼 그림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